제가 오늘 이렇게 뵈니까 뵀던 분도 계시고, 예,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와 계시는 곳이 척승루입니다. 뭐 척승루에 대해서는 아마 한경규 선생님이라도 여러 차례 아마 공부를 하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근데 이게 올라오셨으니까 보시면 26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예. 이 26개의 기둥은 전부 다 150년 이상 된 느티나무. 이 중에 딱 2개는 참나무입니다. 2개만 참나무고 전부 다 150년 이상 된 느티나무입니다. 뭐 너무 어렵게 시작하기 전에 척승루를 한번 쭉 옆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척승루 주위에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딱 요즘에 오시면 제일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게 모가나무 얘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아니, 모가나무가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 4개가 딱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는 모가나무는 사실은 전부 다 150년 이상 된 모가나무들입니다. 저 모가나무가 시목입니까? 혹시 진주 시목이라서 여기 심어놨습니까? 진주성 안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은 의미 없이 심은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자리에 그걸 심은 뜻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 모가나무는 척승루 어디에 앉아도 딱 보일 수 있게 심어놨습니다. 모가나무는 별명이 있습니다. 삼경나무, 3번을 놀라는 나무다. 첫 번째, 모가는 분명히 나무에서 열리는 정식 과일입니다. 그런데 가을에 저렇게 노랗게 익었다고 해서 귀한 손님이 오시니까 모가 따다가 탁 깎아서 연필로, 칼로 딱 깎아서 손님이 오신다고 포크에 푹 찍어서 내놓으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과일인데 아무도 제사상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과일은 과일인데 너무너무 맛이 없어서 한번 놀라고. 2번째, 모가가 지금은 진주성에 있는 모가들은 너무너무 관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가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반질반질 색깔도 노랗게 지금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일은, 옛날에는 이 모가가 사실은 뭐 쉽게 먹을 수 없는 과일이어가지고 사람들이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과일치고는 너무너무 못났다 해서, 예, 너무너무 못나서 또 한번 놀라고. 그러나 가을이 되어서 노랗게 익으면 향기만큼은 어느 과일 못지 않더라. 그럼 척승루 주위에 심은 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50년이나 됐는데 척승루 기둥이 150년 된 느티나무라고 했습니다. 느티나무가 150년이 되면 척승루 기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가나무 150년 뭘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 만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저 한 그루 가지고는. 그런데 저 모가나무로 만드는 가구가 하나 있습니다. 화초장. 흥부가 놀부한테 형님 하면서 지어줬던 그 화초장이 모가나무로 만드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사실은 저렇게 150년이 돼도 뭐 하나 제대로 만들 수도 없고, 장점이라고는 향기 나는 그거 좋은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척승루가,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는 이 척승루가 뭐 하는 곳 같습니까? 술 마시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만 해도 기생들과 술판 벌이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을 한 잔 마시면 기분이 좋습니다. 2잔 석장 들어가면 술이 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괜히 이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합니다. 술이 취하면. 그럴 때마다 저 모가나무를 보고 마음을 다스려라. 저렇게 하찮은 나무도 한 가지 장점은 있더라. 하물며 네가 같이 술 마시는 사람이 사람일진데 그 사람의 단점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장점을 찾도록 해라 라는 의미에서 모가나무를 쭉 다 심어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앉아 계시는 이 척승루 몇 년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예, 올해로 만 61살입니다. 이 진주 척승루가 우리나라 3대 누각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다 들으셨죠? 예, 3대 누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누각은 아까 저기 왔던 어떤 젊은 친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3대 누각이라는데 첫 번째가 경혜루, 2번째가 광활루, 3번째가 척승루인갑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건 아니고 사실은 진주 척승루가 우리나라 최고의 누각은
부병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병루는 가보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기 때문에. 평양에 가면 대동강변에 있는 부병루가 우리나라 최고의 누가. 그 다음으로 지은 것이 이 진주 촉성루입니다. 진주 촉성루를 보고 야, 저기 진주 갔더니 촉성루 너무 좋더라. 우리 밀양에도 하나 짓자 해서 지은 것이 밀양의 영남루. 거기까지가 우리나라 3대 누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남원에서 저기 전라도에서 손님들이 왔는데 아이 경상도에 갔더니 진주 촉성루, 밀양의 영남루 너무 좋던데 우리 진주에도 우리 남원에도 하나 짓자 해서 지은 것이 춘향이와 이몽룡이가 만났다는 광활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4대 누각. 그런데 얼마 전에 한 4년쯤 전에 울산의 태화강변에 건물이 하나 들었습니다. 크기가 촉성루하고 비슷합니다. 예, 태화루라는 누각을 짓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나라 5대 누각을 복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태화루가 한 4년쯤 전에 지어졌으니까 딱 이런 건물 하나, 크기가 촉성루랑 비슷합니다. 이런 건물 하나 짓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딱 나오겠죠. 얼마 정도 들었겠습니까? S오일이라는 정유회사에서 100억을 기부해서 지었습니다. 태화루 짓는데. 그런데 진주 사람들은 태화루와 촉성루는 비교를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태화루에는 대들보, 기둥, 국산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수입목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큰 나무들을 뵐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태화루가 크기는 비슷하고 돈은 많이 들었지만 진주 촉성루하고는 비교를 하지 마라. 진주 촉성루가 61살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은 원래 진주 촉성루가 그렇게 역사가 짧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지금부터 한 800년 전에 1241년에 진주 목사 김지대가 여기에 촉성루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건물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800년 전에 제일 먼저 이 촉성루가 지어졌는데 안타깝게도 기록에 이 진주 촉성루가 3번을 불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외국, 일본 해적들에 의해서, 또 한 번은 임진왜란 때 진주성 2차 전투 때, 2차 전투 때는 완전히 탄 건 아니고 일부가 소실이 됩니다. 일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1950년 6.25 때, 사실은 6.25 때는 1950년 7월 31일 날 진주가 인민군들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함락이 되는데 9월 1일 날 이 촉성루가 불탑니다. 그럼 인민군들이 불을 질렀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9월 1일 날 인민군 장교회의가 진주 촉성루 위에서 열린다라는 첩보를 유엔군이 듣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여기에 그때 당시에 폭격기와 뭐 소위탄, 대포가 이렇게 와가지고 촉성루에 불을 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타깝지만 한국 전쟁 때 어쨌든 불탑니다. 그런데 1950년 발발했던 한국 전쟁이 1953년이 되면 휴전이 됩니다. 1953년 휴전이 되고 3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 우리나라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됐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3년이 지났습니다. 1956년에 진주 사람들이 하루 세끼 밥 먹기도 힘들던 그 시절에 촉성루를 짓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촉성루가 사실은 뭐 제가 아까 술 마시고 놀던 곳입니다 라고 했지만 이 촉성루가 어떤 곳이냐, 전쟁이 나면 이름이 바뀝니다. 안쪽에 보시면 남장대라는 큰 현판이 있습니다. 남쪽에 장수가 지휘하는 지휘본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나 더 용도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과거 시험장이었습니다. 진주 인근에 있는 하동, 산청, 거창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지방 과거 시험이었던 향시를 여기서 봅니다. 여기에서 향시를 보고 난 다음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임금님 앞에서 대가 시험을 보면 장원급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났다. 그래서 장원루다 또는 하류련의 그 촉성루 기문을 보면 이 촉성루를 다시 보수하거나 다시 지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장원급제했던 사람들이 진주 목사로 와서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진주가 교육의 도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조선 인재의 반은 영남에서 나고 영남 인재의 반은 진주 촉성루 위에서 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촉성루가 안타깝게도 6.25 때 불타면서 6.25 때 불타기 전에
촉성루 사진은 국립진주박물관에 전시가 가끔씩 됩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지금은 예쁘게 단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청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내가 조선에 글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와서 자기 시 한 수씩 다 걸어놓고 갔습니다. 여기 대들보, 창방 이런 데 걸려있었던 시판의 개수가 사실은 2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6.25 때 다 타버렸어요. 촉성루라는 이 건물 하나만 가지고 문화원에서, 진주문화원에서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뭐를 했느냐? 사실은 여기에 촉성루를 주제로 한 시가 도대체 몇 수나 될까? 선생님들 생각하기에 몇 수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건물을 두고 시인들이 시를 썼습니다. 시 묵객들이 몇 수 정도 썼을까요?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밝혀진 자료 조사된 것만 1200수가 넘습니다. 건물 하나를 두고 시를 1200수 이상을 썼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단하다는 겁니다. 잠깐 일어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으로 잠깐 오시겠습니까? 유등입니다. 유등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천수교 끝에 알록달록 있는 게 유등입니다. 유등 만드는 곳 아시죠?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저 사실은 저희가 올해 유등 축제를 합니다. 유등 축제를 하는데 유등 축제는 올해는 12월 달에 12월 4일부터 31일까지 거의 꼬박 한 달 내내 합니다. 유등 축제를 하는 이유 아마 여기는 다 들으셨을 것 같고, 저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책에서 다 배우셨던 것 말고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주 사람들은 서울에서 손님이 오면 어깨가 좀 올라가야 됩니다. 어깨가. 예, 왜? 서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젊은 선생님, 젊은 선생님들 여기 계시는데, 젊은 선생님들이 서울에 가시면 가보고 싶은 곳 1순위 혹시 어디십니까? 예. 청계천. 맞습니다. 그 청계천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진주 성안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 여기에 있는 하륜 선생입니다. 600년 전에 하륜 선생이 청계천을 만들어줍니다. 서울 사람들에게. 왜? 경복궁을 짓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고 경복궁이 딱 지어지고 난 다음에 경복궁 뒤쪽에 인왕산이라고 바위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명당들은 다 어떻습니까?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흘러야 됩니다. 물은 돈을 상징합니다. 불을.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경복궁 앞에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륜 선생이 물길을 하나 냅시다 하고 자기가 제안을 해서 인왕산 쪽에서 수로를 파가지고 이렇게 경복궁 앞으로, 저기에 서울에 있는 청계천과 진주의 난강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릅니다. 서출 동류의 물이다. 자, 그렇게 청계천을 하륜 선생이 만들었습니다. 잘 유지되어 오다가 19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서울이 갑자기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증가를 합니다. 차들이 증가하니까 도로가 부족하니까 청계천을 복개를 해버렸어요. 덮어버렸습니다. 도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청계천이 있는 줄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2000년대 초죠. 예,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 사람들이 청계천을 복원을 합시다. 그때 서울시장님이 이명박 씨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서울시장 할 당시에 청계천을 복원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청계천을 복원하기까지가 엄청 힘들었어요. 왜? 저 청계천이라는 그거를 복원을 해버리면 그 길에 지나다니던 차들은 다 어디로 가냐 이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할 때 진주 사람이 무조건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진주 사람이 누구냐? 이명박 대통령의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진주 상봉동 사람입니다. 비봉산 바로 앞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진주 사람들에 의해서 오픈이 됩니다. 그러다가 잘 이렇게 다 짓고 난 다음에 거기에 기문을 쓰신 분이 누구냐? 그 청계천 복원기 기문을 쓰신 분이 진주 사람입니다. 진주성 공북문 글씨를 쓰신 분이에요. 정도준 선생입니다. 정도준 선생인데 누구냐? 바로 여기 앞에 현판, 촉성루라는 현판을 쓰신 유당 정연복 선생의 아드님이세요. 예, 아버님이, 정도준 선생의 아버님이 바로 유당 선생이에요. 저는 촉성루에 올라오면 다른 얘기보다 이 두 가지, 이 이야기는 꼭 하고 갑니다. 이 현판 이야기.
앞쪽에 촉성루라는 글씨가 유당 정연복 선생이고, 같은 시대를 살던 사람, 안쪽에 남장대라는 글을 쓰신 분이 은초 정명수 선생입니다. 두 분 다 당시로서는 대단한 서예가였어요. 그런데 은초 선생님은 굉장히 좀 이렇게 진주에서는 더 알려져 있었고, 좀 더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은초 선생님은 진주에서는 굉장히 유지셨어요. 예, 진주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당 선생님보다는 은초 선생님이 더 대단하다고 약간 이렇게 약간 좀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 이쪽에 촉성루 글씨를 쓴 유당 선생님은 집이 은초 선생님만큼은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다가 유당 선생님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금 알려져 있는 분이셨어요. 선생님들 같으면 자,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이 두 개 현판을 만들 건데, 촉성루를 딱 지어놓고 현판을 만들 건데, 촉성루라는 글씨를 쓰고 싶겠습니까? 남장대라는 글씨를 쓰고 싶겠습니까? 남장대를 쓰고 싶으실까요? 그렇습니까? 예. 네네네. 그렇군요. 선생님, 제가 처음 봤습니다. 남장대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이 건물이 이름이 촉성루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들 이 촉성루라는 글씨를 쓰고 싶어 하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 진주 사람들이 은초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글씨를 하나 써달라고. 그랬더니 은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쓸 수 없다. 유당 선생에게 부탁을 합시다. 유당 선생님에게 부탁을 합시다. 유당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은초에게 부탁을 하자. 은초가 진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더 많았다. 두 분이서 서로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유당 선생님이 은초 선생님보다 조금 더 선배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조금 더 많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유당 선생님이 이 촉성루를 쓰시고 은초 선생님이 남장대를 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분이서 서로 양보를 하셨는데, 결국은 연장자이신 유당 선생이 쓰시게 됐다. 서로 자기가 쓰려고 촉성루를 서로 쓰려고 하지 않았다. 서로 양보했다. 저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이 두 현판이 가지는 의미가 진주 사람들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리. 네. 그런데 사진은 찍으면 전부 다 강 쪽에서 찍은 촉성루 딱 사진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초 선생님과 유당 선생님의 두 분의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제 스스로는 진주 사람들의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기사로 내려가겠습니다. 의기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겠다. 지수. 의로운 기생의 사당이다. 전라북도 제가 장수를 가보니까 농계 생장지 해가지고 생장집이 이렇게 뭐 향비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의기 농계 생장향비, 즉 다시 말하면 거기에도 장수에도 분명히 의기 농계라고 해놨습니다. 이 현판을 얘기할 때 가운데 글자를 얘기하지 않고는 이 사당이 얘기가 안 됩니다. 분명히 가운데 글자가 기생기자입니다. 기생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뭐 전라도에 갔더니 어떻하더라 최경의 장군의 부인이었다더라, 양반집 딸이었다더라, 성이 주시라 하더라 하는 이야기들은 나중에 나온 이야기니까, 농계가 의기사를 받고도 50년이나 흘러서 지난 다음에 나온 이야기니까 빼고, 자, 농계에 대해서 가락지 이야기를 좀 제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선생님들 생각하기에 저렇게 가락지 10손가락에 끼고 죽었을까요? 예. 오늘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가락지 한번 껴 보십시오. 예. 엄마 반지, 아빠 반지, 뭐 동생 반지 다 껴가지고 깍지 한번 껴 보시면, 저는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깍지 자체가 안 깨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농계 가락지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래서 조금 마음은 아쉽습니다. 스님들께서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의기사, 우리나라에는 하나뿐입니다. 임금이 일반 백성인 여자에게 내려준 유일한 사당입니다. 예, 임금이 내려준 사당.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도 오시는 분들은, 관광객분들은 제일 많이 질문하십니다. 오죽헌 있지 않습니까? 신사임당 사당이 있는데요. 오죽헌은 사실은 임금이 내려준 사당은 아닙니다. 임금이 내려준 게 아니라 신사임당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율곡 이희 선생. 율곡 이희 선생이 덕수이십니다. 덕수이씨 집안에서 우리 대단하신 율곡 선생을 가르치고 기르시고 낳으셨다 해서 지은 것이 오죽헌.
지금 선생님들께서 앉아 계시는 의기사는 임금이 내려준 유일한 사당. 이때까지 고려와 조선을 통틀어서 1000년의 역사 동안에 여자에게 임금이 왕비들은 빼고 내려준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농계의 의기사는 어떻게 해서 받게 됐느냐? 이것도 진주 정신입니다. 이 의기사를 사실은 진주 정신이 아니고서는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임진왜란 때 조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진주성 2차 전투에서만 해도 7만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양반들 부인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예, 양반들 부인들도 내가 겁탈을 당하기 싫다, 내 남편이 죽었으니 나도 따라 죽겠다 하고 얼마나 많은 부인들이 자결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부인들은 진주 사람들이 아무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예. 그 부인들 지금 뭐 정녀라도 내려지, 진주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녀라도 그때 당시 임진왜란 때 죽었다고 정녀라도 내려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진주 사람들은 왜 양반집 부인도 신경 안 썼는데 기생에게 신경을 썼느냐? 자, 조선시대는 신분 사회였습니다. 양반들은 국가에서 받는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기생이었던 농계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게 없었습니다. 천민이었기 때문에. 예. 자, 국가에서부터 아무런 혜택도 안 받던 농계가 전쟁이 나서 진주성이 함락이 됐습니다. 외장 하나가 달려옵니다. 농계가 너무 예쁘니까, 농계야 정말 예쁘구나. 만약에 그 외장이 농계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농계를 꼬셔서, 야, 네가 너무 예쁘니까 네가 만약에 나를 따라서 내랑 같이 이렇게 나를 따라가면 너 일본으로 돌아가서 장군의 부인으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나랑 같이 가겠느냐? 농계가 어떻게 해?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진주 사람 맞습니다. 농계입니다. 저는 바로 따라갑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합니다. 왜? 조선에서의 이 기생이라는 것은 특히나 농계에 대해서 제일 먼저 기록을 남기셨던 분이 어우당 유몽인 선생. 어우당 유몽인 선생은 바로 광해군 세자를 가르치던 세자의 스승이었습니다. 이 똑똑하신 분이 농계에 대해서 최초의 기록을 남기기로, 농계는 진주의 관기였다. 관기. 자, 관기는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일반 기생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일반 기생들, 황진이, 매창이, 춘향이, 이런 기생들은 자기가 이렇게 요리집에서 돈 많은 양반을 만나면 첩으로도 가고 자기가 돈도 벌고 이러는 게 일반 기생들. 관기는 말 그대로 지금으로 치면 시청 소속 기생입니다. 관에 속해 있는 기생. 제가 시청 소속 기생입니다 하니까는 바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공무원이었습니까? 예, 공무원이었을까요? 공무원 아니었습니다. 예, 관에 속해 있는 관물이었어요. 관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주 목사로 딱 부임을 해왔더니 이렇게 가나 다라 4명의 관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진주에 부임을 하다가 이 가라는 기생이 딱 제 스타일이어서 데리고 가고 싶어요. 서울로 다시 집으로 발령받아 갈 때 얘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면 개수가 모자랍니다. 바깥에서 하나 데려다가 개수만 맞춰놓으면 되는 것, 그게 관기입니다. 그런 관물이었던 관기가, 사람의 취급을 못 받았던 관기가 나라를 위해서 그 소중하다는, 지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 그래서 진주 사람들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농계가 정말 대단하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진주의 우병령이 나중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우병령이 진주성 안으로 들어온 게 되는데, 어찌됐든 그러면서 우병사가 바뀔 때마다, 목사가 바뀔 때마다 상소를 올리게 합니다. 끊임없이 천하디천한 농계에게 상을 하나 받으면 좋겠다. 그런데 임금의 입장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는 요 의기사, 임금이 사당을 내려준다는 거는 옛날에 일반 아마 여기 지금 선생님들 중에 양반 다 핏줄이시죠?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손씨, 밀성 손씨입니까? 밀양 손씨. 양반이십니다. 이 선생님이 양반이었는데 돌아가셨다고 임금이 사당을 지어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임금이 사당을 지어준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차관급 이상, 1급 공무원 이상의 벼슬을 해야 임금이 사당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기생이 사당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로서는 발칵 뒤집을 질 이슈입니다.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선조 임금 때 농계가 회장을 끌어안고 죽었지만, 그럼 선조 임금이 그래 뭐 기생이 천한 기생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 아닙니다. 147년 뒤에, 그럼 147년 동안 진주 사람들이 상소를 올렸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올려서 147년 뒤에 영조 때 이 사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조 때 영조가 이 사당을 내려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다른 임금들은 다 반대를 했는데 왜 영조는 윤허를 했을까?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해설을 하시다 보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럼 그 기록이 있습니까? 영조가 왜 내려줬습니까? 하고 질문을 받으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도 기록은 없기 때문에. 자, 아마도 영조는 어머니가 무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생각하니, 원래는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엄마가 대비가 돼야 되는데 대비가 못 됐습니다. 후궁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생각을 하니 농계가 외장을 끌어안고 죽은, 만약에 자기가 양반집 대단한 뭐 안동건 씨나 안동김 씨나 뭐 대단한 그런 집안 여식이었다면 아마도 뭔가가 이루어졌을 건데, 그렇지 않고 천민이었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게 안타까웠던지 영조가 윤허를 해서 이 사당을 내리게 됩니다. 지어주게 되는데, 여기 보면 기문을 쓰신 분, 의기사 기해서 안쪽에 기문을 쓰신 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기문을 쓰셨는데, 사실은 이 의기사를 짓고 난 다음에 한 몇 년 뒤에 여기를 이제 수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경상 우병사가 누구였느냐? 홍화보 선생인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장인어른이셨어요. 장인어른이 여기 오셔가지고 아버님이었던 정약용 선생의 아버님도 진주 목사를 지냈고, 또 자기 장인어른도 이렇게 경상 우병사를 지내서 사실은 다산 선생은 진주를 몇 번 이렇게 다녀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딱 왔을 때 이 의기사를 수리를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단장을 했는데, 홍화보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글자라는 사이가 왔는데 여기 기문이 하나 없으니 기문 하나 써놓고 가게 해놓고 나니까 이렇게 기문을 써놓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저 기문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보면 글자를 언제 썼다고 되냐면 정조 4년 해가지고 다산 정약용이라고 해놨습니다. 정조 4년,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정조 때 저기에 왔었는데, 정조 임금 때 왔었는데 저기에 정조 4년이라고 써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받은 묘가 정조인데 저렇게 해놨는데 아마 후대 사람들이 쓰면서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저 말은 쓰지 않아야 되는데 써놓은 것 같습니다. 진주는 예로부터 이제 북평양 남진주, 북으로는 평양기생, 남으로는 진주기생. 평양기생은 절개가 있고 진주기생은 의로움을 안다. 제2의 농계 이야기. 의기사 감업 해서 쭉 시가 있는데 천추분준이 상명으로 쭉 해서 본주기 산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의 농계. 산홍이는 기생 중에서 최초로 신문에 이름이 올라간 기생입니다. 1906년에 산홍이도 관기였습니다. 관기였던 이 산홍이가 1906년에 신문에 기사가 실립니다. 대한매일신보에 11월 6일장가에 딱 기사가 실리는데 뭐라고 실리느냐? 그때 일제강점기 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꼭 등장하는 종로에 유명한 요리집이 있습니다. 명월관이라 이 요리집이 있는데, 그 명월관의 사장님이 1906년에 관기 제도가 없어지면서 사실은 관기들이 쭉 이제 나오게 되니까, 관에서 이제 나오게 되니까 명월관 사장님이 괜찮은 기생들을 전부 다 이렇게 오게 합니다. 자기 집으로 와서 일을 좀 하라고 하는데, 진주기생 산홍이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매일신보에 이렇게 기사가 사진 한 장이 실리는데, 명월관에 한 40~50명 되는 기생들이 전부 다 기생 모자를 쓰고 기생 옷을 입고 종로 상가 앞을 행진을 하는데 띠를 두르고 행진을 합니다. 띠를 두르고. 그런데 그 띠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느냐? 진주기생 산홍이가 명월관에 왔으니 한번 왕림해 주십시오 라는 띠를 두르고 다닐 정도로.
너무너무 예뻤다는 겁니다. 예. 그때 당시에 고종 황제의 의진, 황제의 얼굴을 그렸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채용신이라는 화백입니다. 이 채용신이라는 화백이 황제의 얼굴을 그렸으니까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채용신이라는 화백이 그때 당시에 팔도의 미인들만 8명을 딱 대표로 모아서 경상도 대표로 산홍이, 뭐 전라도 대표로 누구, 한경도 대표 누구, 평안도 대표 해가지고 8명의 미인을 딱 병풍에 그립니다. 팔도 미인도. 그 팔도 미인도가 사라졌다가 2006년도에인가 우연히 발견이 됐어요. 지금 OCI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그 8명의 딱 미인도를, 팔도 미인도를 분석을 합니다. 인물 분석까지. 한서대학교 조용진 교수님이 딱 8명을 분석해 보니까 그 최고의, 당대 최고의 미인들 8명 중에서도 진주기생 산홍이가 최고 미인이다 해서 산홍이 얼굴만 확대가 돼서 신문에 실렸습니다. 여기 나중에 가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팔도 미인도에 있던 산홍이. 어찌됐든 이 산홍이가 그러면 얼굴만 예뻐서 감히 농계의 사당에 이렇게 시판을 걸어놨느냐? 그건 아니고, 농계가 관기로 있을 때 1899년에 어떤 한 사람이 경상남 도지사로 옵니다.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던,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급인 내무대신 이지용이라고, 나중에 이제 내무대신이 되는데, 그 내무대신이 되기 전에 이지용이가 진주의 경상남 도지사로 옵니다. 도청이 진주성 안에 있었으니까. 딱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진주에 왔으니까 그래도 뭐 진주에 좀 웬만한 기생들 한번 불러봐야 되겠죠. 산홍이를 딱 부릅니다. 산홍이가 유명하니까. 그래서 산홍이를 봤는데 산홍이에게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산홍아, 네가 내 첩이 되어준다면 내 네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산홍이가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도지사로 있다가 잠깐 있다가 또 다시 갑니다. 서울로. 그리고 난 다음에 명월관에 산홍이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시 명월관을 찾아갑니다. 신문에 또 실리죠. 그 기사가. 뭐라고? 산홍이에게 이 이지용이가 다시 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산홍이가 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니까 산홍이가 몰매를 맞고 쫓겨났다. 그런데 그 몰매를 맞고 쫓겨나면서도 이 산홍이가 끊임없이 이지용이가 자기를 첩으로 삼으려고 하니 목을 매서 자결을 했답니다. 그래서 진주 사람들 사이에서는 제2의 농계다 해서 진주 사람들이 너무나 아끼는 기생. 예. 뭐 여기서 너무 기생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의암으로 가겠습니다. 예. 그냥 해도 될까요, 선생님? 예. 자, 지금 선생님들 보고 계시는 게 이게 그겁니다. 정녀입니다. 정녀. 사실은 여기에 보면 이 정녀만 있어야 되는데 안쪽에 비석까지 한 세트로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 비석은 이 자리에 있었던 건, 이 비석은 이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예, 이 비각이 사실은 저 촉성루, 진주성 저기 촉성루 뒤쪽에,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뒤쪽에 있었는데 이거를 옮겨오면서 이쪽으로 다 한꺼번에 정녀랑 비랑 한꺼번에 세트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계가 자 의기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장계를 올립니다. 이 조정의 입장에서는 농계가 그러면 그렇게 죽었다는 증거를 대라.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 의기사를 받기 한 19년 전에 이 여기에다가 경상 우병사로 왔던 최진안이라는 분이 여기에다가 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비석을 근거로 상을 주십시오라고 장계를 올립니다. 그래서 상으로 받은 것이, 부상으로 받은 것이 바로 저 의기사입니다. 저 의기사는 사실은 의기사라는 사당은 임금이 사당을 내려주면 그냥 집만 떨렁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1년에 2번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돈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을 찾아라. 가족을 찾아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군대 가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면제해주고, 부역을 하는 자가 있어도 면제를 해줘라 하고 어명을 내립니다. 관찰사가 그거 어명을 받았겠죠. 당연히 가족을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농계가 죽고 147년이나 지났습니다. 가족이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기생에 무슨 족보가 있으며 기생이 무슨 그때 당시에 기록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기생의 가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손을 번쩍 든 사람들이 진주의 관기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내겠습니다 해서 농계의 제사는 사실은 기생들이 지내왔어요. 가족을 못 찾아서. 자,
그런데 그러면 농계가 신안 주시락 하더라. 그 다음에 농계가 저기 고향이 장수락 하더라. 최경의 장군의 부인이었다 하더라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나온 이야기냐. 농계가 이 사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0년 뒤에 책이 한 권이 발간이 됩니다. 전라도에서 호남저리록이라는 책이 발간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농계는 본디 장수 사람이다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양가집 교수였다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라도에서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호남 쪽에서 어명에 의해서도 찾지 못했던 가족이 뜬금없이 50년 뒤에 나왔을까? 이것도 이제 제가 이 양반 사회를 조금 그거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그때 당시에 양반들 사이에서 일반 양반들도 받지 못하는 사당을 임금님께 기생이 받았다. 이 양반들의 자존심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도 못 받는 거를 기생이 받았다 하면 되겠나? 야, 그냥 양반으로 하자. 하지는 않았을까? 예. 그래서 뜬금없이 뭐 농계가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카드라가 이제 나오는데 저희 진주의 입장에서는 농계에 대한 최초의 기록, 농계는 진주의 관기였다. 이 어우당 유몽인 선생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똑똑하니까 세자의 스승이었겠죠. 뭐 그 정도로 똑똑했으니까 세자의 스승이 됐겠죠. 그런데 이 어우당 유몽인 선생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어우당 유몽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진주 저기 평양성이 함락이 되고 명나라군에 의해서 조명연합군에 의해서 평양성을 다시 되찾습니다. 되찾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평양성에 잠깐 머무르는 사이에 중국에서 사신이 옵니다. 황백룡이라는 사신이 오는데 이 중국에서 명나라에서 그 고마운 명나라에서 선조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사신이 오는데 이분을 맞이할 사람으로 누구를 지목을 하느냐? 어우당 유몽인 선생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우당 유몽인 선생이 황백룡이라는 사신을 딱 맞아서 평양성에서 이렇게 술을 한잔 하는데 이 황백룡이라는 중국 사신이 조선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우리 명나라에서는 대학, 중용, 논어 해서 공부도 참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있는데 조선 사람들은 공부를 하기는 합니까? 뭐 글자를 알기는 압니까?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황백룡이라는 사람에게 이 어우당 유몽인 선생이 한 방을 딱 날립니다. 마침 그때가 춘삼월 제비가 집을 짓기 위해서 처마 밑에 막 지지배배 울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선에서는 제비도 논어를 읊고 다닙니다. 논어에 어떤 구절이 있느냐? 지지위 지지 비지위 비지 시지야.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한다. 그게 바로 아는 것이다. 보십시오. 우리 조선의 제비는 지지위 지지 비지위 비지 시지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비 울음소리를 듣대요.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사실은 왜 그럼 농계에 대해서 최초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느냐? 기록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진주성 2차 전투 때가 일어날 당시에는 이 조정이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선조는 한양에 있었고 아들이었던 광해군은 남쪽으로 왜군들이 몰려 있으니 자기 아들이었던 세자 광해군을 전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조정을 둘로 나눠서 다스리게 되는데 세자였던 광해군이 전주에 있을 때 진주성 2차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주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보고를 세자가 듣고는 암행어사로 이 어우당 유몽인 선생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우당 유몽인 선생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농계 이야기를 듣고 농계에 대해서 최초로 기록을 남긴 건 아닐까. 예, 뭐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바위 이야기입니다. 자, 네. 이제는 주변에 물결이 거세서 위험하다는 의미로 위암이라는 별칭이 있었다고 한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아, 네네네. 이 자체가 위태로운 바위처럼 생겼다고 이걸 위암이라고 부르는 건데. 예,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저 의암을 딱 설명을 하실 때 참 제일 난감한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저기에서 농계가 외장을 끌어안고 탁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하면 관광객들 오시는 분들 대부분 다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저기서 퐁 빠졌는데 어째 죽었습니까? 심장마비로 죽었습니까? 생각하기에 열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말입니다. 수영을 못하게 도망 못 가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물에 빠졌습니다. 장군이 허우적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하들이
가만히 지켜보면서 하하하 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들어가서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못 구했을까요? 예, 사실은 진주성 2차 전투가 일어났던 게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 동안인데, 그동안에 사실은 진주성 2차 전투가 패배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그날, 자, 한여름이었어요. 7월, 양력으로 7월 말에서 8월 초 폭우가 내립니다. 진주에 폭우가 내리면서 진주성의 성벽이 무너졌다. 예, 동쪽과 북쪽 성벽이 일부가 무너졌다. 그래서 외놈들이 기어 올라왔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폭우가 내렸다. 저는 개인적으로 폭우가 내려서 저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을까? 그런데 어우당 유몽인 선생의 기록에 보면 높은 바위 위에서 뛰어내려 죽었다. 저 바위가 높은 바위인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높은 바위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 위험. 예. 근데 저 바위는 의암입니다. 예, 저 바위에다가 글을 쓰신 분이 의암이라고 빡 새겨놨어요. 예, 측면에 지금 오른쪽 편에 딱 서쪽으로 글자가 딱 새겨져 있는데, 자, 선생님들이 아마 질문을 하시면 딱 답을 한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진주에는 폭우가 내리면 난리가 납니다. 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사실은 진주는 다른 데서 쓰지 않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진주는 폭우가 내리면 물이 수직으로 솟아옵니다. 예, 왜?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난강이 발원지가 지리산하고 덕유산입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장마가 와가지고 지리산 쪽에 비가 오면 그 물이 다 어디로 옵니까? 이리로 옵니다. 예, 이리로 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사실은 진주에 홍수는 안 납니다. 왜? 난강 댐이 생겨서. 뭐 댐에서 다 막아주는 건 아니죠. 진주 난강은 유일하게 수문이 2개입니다. 한쪽은 서남쪽, 한쪽은 동남쪽으로 해서 낙동강까지 흘러가는 바로 이 난강. 그리고 이 난강의 이름, 왜 난강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이 강의 이름은 진주성의 남쪽을 흘러서 난강입니다. 진주성을 기준으로 이 강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이 난강에 비가 많이 왔으니 저기에 물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은 저기 상평교 쪽에 보도 있고 해서 물이 그렇게 빨리 흐르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댐도 없었고 그냥 비가 오면 여기가 물살이 엄청나게 셌다는 거죠. 빠지는 순간 다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딱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살이 굉장히 빨랐다. 그리고 제가 생각에 거기에 또 어떤 기록에 보면 진주성 2차 전투 때 기록에 보면 폭우가 3일 동안 내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폭우가 3일 동안 내리면 진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936년도에 일제강점기 때 병자년 홍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진주에 폭우가 3일 동안 내렸다. 진주 사람들이 망진산 꼭대기로 피난을 갔다. 저기 방송송신탑이 있는데 그때 기록을 보면 재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진산 꼭대기에서 진주를 바라보니, 폭우가 3일 동안 내린 진주를 바라보니 척성루 지붕만 보였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폭우가 3일 동안 내리면 기록에 남아있는 비가 제일 많이 왔던 게 병자년 홍수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폭우가 내렸을 때 척성루까지 이제 불이 찼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임진왜란 때도 진짜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왔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의암은 물속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의암은. 그런데 저기에 정대룡 선생이 다 의암이라고 딱 새겨버려가지고, 사실은 김해부사 이종인,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이제 죽었던, 돌아가셨던 의병장들 기록을 보면 김해부사 이종인도 양쪽 팔에다가 외놈 2놈의 목을 끌어안고 난강물에 뛰어내려 죽었다. 또 저기 뭐 전라도에서 온 의병장들이 전부 다 죽을 때 외놈을 하나씩 끌어안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계도 굳이 여기까지 안 오더라도 저기쯤에서 끌어안고 뛰어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종인 주신도를 보면, 예. 이종인 주신도 그림이긴 하지만은
이게 성이 바로 보이거든. 예.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여기가 갈 가능성이 꽤 높고 예. 대구분 이쪽이 갈 그렇죠. 가능성이 높고 예. 남강 자체도 촉순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이쪽에서 요 밑으로가 남강이라고 맞습니다. 이쪽에서 저 위쪽으로는 청천이에요. 맞습니다. 네, 옛날 우리 예. 이름이 청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 그 예. 무청자 써가지고 청천이었고 여기 길이 이제 강물이 막혀 있죠 여기. 예. 요 저 앞쪽으로 앞쪽에 딱 들어가는데. 나불천. 나불천. 예. 나불천 있는 대로 이거 진주성 넘어에 북쪽에 대사지가 있는데 예. 사실은 물이 지금 이쪽으로 흐르지만 사실은 물이 저쪽으로 일부 흘러갔습니다. 예. 흘러갔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대사지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나부천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물이 저쪽으로 이제 못 가게 돼 있으니까 예. 또 그런 내용들이고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하다는 의미는 전혀 어느 정도의 그 확률성이 많이 떨어지는 예. 글이라서 이게 자, 그 사실은 조선 때, 조선 중기 때, 조선 말기 후기 때 그림을 보면 촉순로 이 그림을 보면 여기 이 어얌이 강 한가운데 그려져 있습니다. 한가운데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어얌 바위에 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저 바위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뭐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림의 각도를 어디에다 보고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 바위를 위치를 이렇게 하지만 저 바위가 사실은 조금씩은 움직인답니다. 왜냐하면 경상대학교 이제 그 교수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밑에 이 바위랑 저 바위가 붙어 있는 바위가 아니고 저 바위는 따로 되어 있는데 밑에 이제 근데 저 바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알 정도로 느낄 정도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예,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돼 있어. 네. 나 여기 사무직이 남긴데 모래사장이더라고 여기가. 여기 백사장이었습니다, 다. 예, 맞습니다. 6살 때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 예, 예. 아니 여기 밑에 모래사장이더라고. 저 밑으로까지 다 예, 저 한주 아파트 저 앞쪽으로 여기까지. 그래서 저기 소싸움장 저기 있었다니. 이게 옛날에 진주 기생들이 어디서 다장 같은 연습을 했냐 난강 배사장에서 예. 연습을 한 거라. 네. 그러니까 그 기생들이 나와가지고 이 장하고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꾸름처럼 몰려들고. 예. 나도 어릴 때 내 사진 보니까 모래사장이더라고. 예. 그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 공간. 서쪽에서는 또 누가 나셨느냐. 김영삼 대통령 영부인. 예, 손밀성 손씨, 그 집성촌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또 나시고, 또, 그 다음에 뭐 삼성, LG, 이런 부자들이 여기 또 다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최고의 명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진주성 임진대첩 개사순이단, 진주성의 임진년과 개사년에, 그러니까 1592년 진주성 1차 전투, 진주성 2차 전투, 개사년에 두 번의 전투 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재단을 하나 만들자. 저기 아마 초등학교 때 아마 여기 선생님은 아실 것 같습니다. 국사 교과서에 금산에 700의 총이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자, 예, 금산에 가시면 700명의 의병이 죽었다 해서 700의 총을 만들어 놨습니다. 남원에 혹시 가시면 만인의 총이 있습니다. 남원성 전투에서 임진왜란 때 10,000명이 죽었다 해서 만인의 총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무덤을 엄청나게 봉분을 크게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진주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만 명이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잔 한 잔 올릴 재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주 시민들이 이건 아니다 해서 건의를 해서 지금 보시는 이 재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진주 최고의 명당 자리에 이 재단이 생겼는데 사실은 여기 올라오시다 보면 계단 여기 딱 지금 오른쪽과 왼쪽에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글자가 진주성 1차 전투와 진주성 2차 전투를 번역을 해서 여기 전부 다 글을 딱 새겨놨습니다. 요 재단 주위로 보시면 농계가 외장을 끌어안고 뛰어내리는 구조를 해놓고 또 여기서 김시민 장군이 어떻게 싸우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이렇게 해놨는데
진주 시민들도 이 자리를 잘 모르세요. 그냥 촉성로만 다녀가시는 게 답니다. 예,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만인의총은 남원에 가시면 그 만인의총은 남원성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바깥쪽에다가 지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는 남원성 안에 있던 것을 옮겨가지고 지었는데 그 남원성 안에서 남원성 안에 북쪽에 엄청나게 10,000명이 죽었다 해서 나중에 이제 그 만인의총을 짓기 전에 그 땅을 팠었어요. 뼈 조각 하나 안 나왔답니다. 뼈 조각 하나 안 나왔는데도 거기에 흙을 가져다가 남원성 안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지금 만인의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전라도 사람들이, 전라도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주 작은 것도 정말 이렇게 홍보를 할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주 사람들은 우리 임진왜란 당시에 정말 한 곳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7만, 예, 임진왜란 진주대성 대첩, 이거 죄송합니다. 예, 진주성 임진대첩 개사순위단 이걸 아시는 분이 없으세요. 예,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호남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정말 안타까워하십니다. 남원에 갔을 때 남원에서 오신 의병장이 누가 있냐면 황진 장군이 있습니다. 이 황진 장군이 남원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진주성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삼장사 임진왜란 당시에 호남에서 온 의병장 3사람 중에 이 황진, 최경애, 김천일 요 3명 중에 이 3분 중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주성에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황진 장군이 남원에서 돌아가셨다면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진주성에 고향을 버리고 진주성 가가지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황진 장군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진주성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남원성에서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진주성에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무도 모르고 너무 섭섭하다. 진주성에서 알아주지도 않더라. 예.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나중에 이제 창렬사 가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라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혹시 해설을 하실 때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전라도 어디서 왔습니다 하면 반드시 인사부터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부터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전라도에서 호남의 의병들이 무호남, 무진주 무호남, 진주가 없으면 호남도 없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진주성에서 돌아가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시작을 하시면 그분들이 감동하지 않을까. 예. 여기까지 오셨는데 묵념 한번 하고 갈까요? 예. 예. 자, 예. 묵념. 만인의총 안 가보셨군요. 만인의총은 계단이 더 많습니다. 자, 묵념 한번 하겠습니다. 차렷, 묵념. 바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예. 뭐 감사합니다 인사 정도는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뭐 이 지도는 많이 보셨죠? 아까 그 받으신 책에도 있습니다. 그죠? 예.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한 20년 안에 여기가 복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도 드러내고 우체국도 드러내고 경찰서 다 드러내야 됩니다. 예, 다 드러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예, 지금부터 150년 전의 진주성도입니다. 한 150년 전쯤의 진주성도인데 보시면 지금은 이제 진주성 내성만 복원이 되어 있고 내성 안에 집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여기가 공북문. 예. 자, 여기가 이제 공북문이고 여기가 북장대, 서장대. 그리고 남장대가 촉성로. 동장대 어디 있습니까? 동장대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대가 있었던 동네 장례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집들이 많았습니다. 진주성 안에. 나무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나무 있던 자리에 다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1970년대에 진주성을 이제 이렇게 복원하면서 싹 드러내고 여기에 있는 집들이 초가집, 기와집, 함석집 해서 800채 정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때 있었던 집들 한 20채만 놔둬도 너무 좋았을 건데
예, 다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이제 객사도 있고 쭉 다 있는데, 사실은 일본 사람들 일제강점기 때 여기가 진주성 원래도 진주성도를 가지고 여기 전부 다 메꾸게 됩니다. 왜 메꾸게 됐냐면, 처음에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기 호수가 너무 예쁘니까 일본 사람들은 좋아했겠죠. 원래 일본 사람들은 정원 같은 걸 꾸미기를 좋아하는데 이 호수를 왜 없앴을까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진주에 살았습니다. 여기 뭐 도청이 있으니까, 도청 소재지니까 진주에 당연히 많이 살았겠죠. 100년 전에 진주에 택시가 다녔습니다. 백화점이 두 개나 있었어요. 진주에, 시내에. 100년 전에 경상남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진주였습니다. 그런 큰 도시에, 대도시에 일본 사람들이 살면서 사실은 얼마나 우리 진주 사람들을 괴롭혔겠습니까? 진주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리 안 나오겠죠. 당연히 너네들이 좋다고 살고 있는 이 진주성 말이야. 특히나 진주성 내성 안에 기와집들 많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여기 내성 안에 많이 살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야, 너네들이 살고 있는 진주성 어떤 곳인지 알아? 야, 너네들 조상들이 한 300년 전에 말이야 김시민이한테 개박살 났던 곳이 진주성이야.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진주성이가 안 싫습니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성인 곳과 성이 아닌 곳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벽입니다. 성벽만 없애버리면 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자, 여기가 둘레가 4km, 4,000m입니다. 외성까지 하면 4,000m. 여기 지금 내성만 1,700m. 이렇게 제일 낮은 곳은 1.2m, 제일 높은 곳은 7m. 그 많은 돌들, 이 돌들 다 어디다 갖다 버릴 거냐 이거죠. 그래서 결정을 한 게 이 연못 속에 빠뜨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진주성 원래돌이 전부 다 이 연못 속에 빠뜨려지고, 이 중에서도 이 연못을 메꾸고, 자기네들이 그때 당시에는 자존심 상하니까, 야, 그 기분 나쁜 곳이니까 우리가 없앨 거야, 이렇게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업 계획서를 세웁니다. 뭐라고? 진주의 인구가 늘어나니 토지가 부족하다, 토지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 돌을 여기다 메꿉니다. 그리고 여기가 메워져요. 메워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상징적으로 이 메워진 자리에 제일 먼저 지었던 건물이 지금의 진주경찰서입니다. 왜? 경찰이 하는 일이 나쁜 놈들 잡아들이는 건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 경찰론의 제일 나쁜 놈은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경찰서. 그 다음 바로 옆에 두 번째 건물, 우체국. 예, 왜 우체국을 지었느냐? 그때 당시에 서부 경남 쪽에서 약탈을 했던 보물들을 자기네들이 여기 갖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일본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한테 약탈한 것들을 일본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체국을 짓습니다. 두 번째로 올라가. 그리고 그 바로 두 번째, 경찰서, 우체국, 세 번째로 지어진 건물이 배영초등학교입니다. 지금 배영초등학교가 아니고 지금은 교육청 들어서 있습니다. 바로 교육청 뒤쪽에 빨간 벽돌 건물 100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건물들이 쫙 들어서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배영초등학교가 신안동 쪽으로 이사를 가고, 한동안 교육청이 들어오기 전에 비어 있었어요. 이 학교 운동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팠어요, 포크레인으로. 파보자, 진짜 돌 나오나? 나왔습니다. 다시 묻었어요. 왜? 이미 50년 전에 다른 돌로 복원을 해놓으니까 쓸 데가 없었던 거죠. 예, 다시 묻어버리고, 뭐 진주성 다음에 혹시 기회가 돼서 외성 복원할 때 좀 판에서 서면 좋겠다. 예. 진주성 원래돌 스님들이 보실 수 있는 거는 두 개입니다. 두 개. 여기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다리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 다리가 저 다리입니다. 진주교. 본래 명칭이 진주교입니다. 그런데 진주에 80 넘으신 어르신들 딱 100명 딱 세워놓고, 저 다리 이름 뭡니까 하면 100명 중에 99분은 난강다리입니다. 예, 진주교 아닙니다. 난강다리. 진주에서 제일 먼저 생긴 콘크리트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 사실은 진주의 아픔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왜? 1925년 3월 31일 날 진주성 안에 있던 도청이, 그때 당시에 일본 도지사가 도청을 부산으로 옮겨갑니다. 왜? 일본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 딱 도착해서 업무를 보면 제일 좋은데, 진주까지 오는 게 너무 귀찮습니다. 고속도로도 없고 기차도 별로 없고 너무 불편하니까 여기 있던 도청을 부산으로 가져가는데, 지금 동아대학교 도서관 자리입니다. 예, 부산대학병원 있는 부민동에 동아대학교, 그 자리가 도청이었어요.
그러다가 부산이 나중에 점점점 커지면서 아마 여기 젊은 친구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부산이 1960년대 말 70년대 이제 부산이 직할시로 성격을 해요. 경상남도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청을 경상남도로 이제 가져가라. 우리는 경상남도 이제 아니고 직할시로 떨어져 나왔으니까 부산을 빼고 이제 너네들 경상남도청 경상남도에서 가져가라 할 때 그때 당시에 창원이 박정희 대통령이 창원을 어떻게 해놨느냐 계획도시로 만들어 놨어요. 그때 당시에 1970년대 초에 6차선 도로가 있는 곳이 없었어요. 창원의 창원대로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차도 몇 대 안 넘는데 도로를 얼마나 늦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청을 창원으로 주게 됩니다. 그 창원을 보내줘요. 그럼 인구가 좀 늘어날 것이다. 창원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창원으로 갑니다. 1925년에 도청이 부산으로 가고 난 다음에 진주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니까 일본 사람들이 진주 사람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이 다리를 놔줍니다. 그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놔준 다리예요. 도청 빼앗기고 가진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있기 전에는 사실은 나중에 저희 가면 있지만 배다리였어요. 배다리. 배를 연결해서 판자를 덮어가지고 배다리였어요. 그런데 콘크리트 다리로 놔준 거예요. 진주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나니까. 그러다가 60년대 말에 이제 창원으로 도청이 가버렸어요. 진주 사람들이 당연히 진주에 있던 거 진주로 와야지 왜 그거를 창원으로 주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가 지금의 다리로 바뀌었어요. 점원으로 바뀝니다. 예, 넓어졌어요. 4차선으로 넓어지고 멋지게 장식도 되고 그리고 도청을 빼앗기고 우리 진주에서 얻은 것 저 다리와 그 다음에 경남과학고등학교,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경상남도 예술고등학교 이 네 개가 우리가 받은 거예요. 도청 빼앗기고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자, 여기 보면 촉성루 모습이 있는데 촉성루가 여기가 1920년대 10년대 사진인데 1년 여기 1년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보면 1900년대 초까지 촉성루는 단일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보면 이렇게 하모컨이라고 해서 집이 두 채가 더 붙어 있었어요. 부속으로. 그런데 고려시대 때 지을 당시만 해도 양쪽으로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붕이 5개였어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 소실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임진왜란 때 소실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이 촉성루도 또 이쪽 나머지 하모큰 부분도 다시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촉성루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년도 돼 있고 여기 10년도니까 그렇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6.25 때 불타기 전의 모습은 이 모습이었어요. 여기 영면 찍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없어진 거죠. 1901년에는 있었는데 1920년대는 없어진 거죠. 왜 없어졌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외탐을 왜 쌌냐? 자, 왜 쌓았느냐면 사실은 이 촉성루가 1945년에 해방이 되고 48년도에 국보로 지정이 됩니다. 자, 국보로 지정이 됐는데 6.25 때 또 불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촉성루를 1960년에 지으면서 담이 없으면 누구나 다 밤에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담을 쌓았습니다. 촉성루를 보호하려고. 예. 원래는 담이 없었고 여기에 이 담 있는 요 부분에 뭐가 있었느냐면 삼장사비가 3개, 그 다음에 아까 저기 의암사적비, 그게 여기 줄줄이 촉성루 이쪽으로 줄줄이 서 있었습니다. 옛날 지도를 보면 그 비석들이 다 서 있습니다. 예. 국립진주박물관입니다. 예. 예, 여기 보면 국립진주박물관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근대 건축가의 최고라고 하는 김수건 씨가 이제 설계를 했다 하는데 사실은 이 박물관은 안쪽을 돌아보고 나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망을 합니다. 안쪽 내용물을 실망을 하는 게 아니라 박물관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박물관의 모습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안쪽에 가면 장군복이 있습니다. 왜군의 장군복. 거기에 갑옷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느낌이 딱 비슷합니다. 김수건 씨가 공부를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건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예.
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새로 집중하면 요거에 대한 하는 계획은 있나요? 예, 그거는 시에서 예, 뭐 어떤 전문 어떤 관으로 쓸 수도 있고 뭐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기를 활용을 시에서 할 예정입니다. 철근 안 예, 하고 그대로 다르게.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은 원래는 이제 여기 한 건물만 이렇게 박물관이 있었는데 저 옆에 건물은 새로 달아냈어요. 예. 두암 예, 김용두 선생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빼앗겼던 보물들을 사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들였던 보물들을 전부 다 여기 국립진주박물관에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 가보시면 소상팔경도라는 그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한 8폭짜리 병풍이 100억이 넘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사서 기부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진주분은 아니세요. 사천분이십니다. 여기 진주하고 가까운 사천분이신데 그분이 그 많은 물건들을, 그 많은 보물들을 이제 기증을 하셔 놓으니까 마땅히 전시를 할 공간이 없어서 두안관을 새로 지었어요, 옆에. 그래서 좀 다릅니다, 모양이. 예,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설계상으로 보면 지금 여기 이제 진양하시, 여기 담벼락 안쪽으로까지 다 이렇게 선화당 자리였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 제일 큰 건물만 한 개라도 좀 지었으면 좋겠다.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이 자리가 도청 자리였습니다. 예, 경상 우병역. 예, 맞습니다.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예? 왜 이렇게 나냐고요? 아,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되게 북장됩니까? 예, 북장됩니다. 예. 예. 운전, 예. 예, 진남루가 저기 영남 포정사를 망미루 또는, 예. 북장대를 진남루, 예. 걸어 다니시죠? 예. 예, 도청으로. 도청이 이제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100년이 지났지. 예. 1996년. 그때 당시에 경남도하고 진주시가 이제 경남도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하려고 발굴했던 게 이 선화당 터예요. 경상대 박물관에서 이제 선화당 터를 발굴을 했는데 여기 지금 경절사 옆에 담하고 여러 예. 옆으로 물린 거예요. 이게 복원이 이제 물려가지고 이제 복원이 안 되니까 이제 이 선화당 이제 복원 사업이 이제 사실상 물거품이 됐는데 그럼 이제 진주시에서 이제 100년 도청 탄생 100년 기념 사업을 안 할 거냐 그래가지고 경남도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만든 게 공북문 2002년도에. 그 이제 100주년 기념 사업의 대타지 일종의 대타로 만든 게 이제 공북문 그걸 이제 일단 만드는 거죠. 지금 요 자리가 경상남 도청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진주가 그 이전까지는 진주목, 또 진주목 다시 다음에는 또 이제 진주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름이 명칭이 바뀝니다. 지방이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1896년에 드디어 이제 경상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와 북도로 나뉘게 되면서 예, 경상도가 경주와 상주를 두 개를 해서 경상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경상진주도였습니다, 한때. 예. 그러다가 이제 경상진주도가 너무 기니까 경상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여기가 임진왜란 직후에서부터 한 300년 동안은 이 자리에 바로 경상우병령이 오게 됩니다. 병령으로 쓰다가 나중에 이제 병령이 없어지면서 일제강점기 때 없어지면서 여기가 경상남 도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주헌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게 지금 뭐 시민공원처럼 되어 있는데 예. 사실 군사가 맞습니다, 여기가. 산성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병령이라는 군사 기구가 들어온 거고 예. 그런 식으로 보면 이제 청계서원, 이게 이제 진양정시. 사실은 이제 목화시, 여기 오면 이제 목화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청계서원에 모셔져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정천익 선생이에요. 정천익 선생이 누구냐? 바로 맞아요. 목화 문익점 선생의 장인어른입니다. 목화시를 문익점 선생이 딱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반을 심고 장인어른에게 반을 주는데 자기가 산청에서 심었을 때는 싹이 안 났어요. 싹이 난 거는 여기서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배를 했던 최초에 발화했던 것은 진주입니다. 여기에서 발화했던 것을 나중에 다시 산청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화 시배지는 산청이 아니라 진주, 여기 바로 청계서원 안이다. 그리고 저기 보면 유방백세라는 글씨를 뭐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와가지고 썼다. 예. 진주 정시 중에 이제 그래도 최근에 또 가장 높은 벼슬을 하신 분이 정홍원 국무총리. 예. 여기 오셔가지고 참배하고 가셨어요. 예. 묵념. 바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바로. 예. 장렬사입니다. 임진왜란 1, 2차 전투 때 돌아가셨던 분들을 모셔놓은 사당. 근데 사실은 원래는 진주성 2차 전투 때 돌아가셨던 분들을 모셔놓은 사당이었습니다. 여기에 누가 합쳐졌느냐? 김시민 장군 사당이 여기 뒤쪽에 충민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저기 흥선대원군 때 서원 철폐령에 의해서 충민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김시민 장군 위패가 같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39분의 의병장들이 모셔져 있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40번째. 제군졸 지휘 7만 명이나 죽었다는데 의병장들만 모셔놓느냐? 나머지 7만 명을 위해서도 하나 짓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 환경기 선생님은 엄청 싫어하십니다. 자, 제장군졸 지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석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여기 육군대장, 대통령 권한 대행일 때 12.6 사태 때 자기가 와가지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여기 진주를 옵니다. 그때 개천예술제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와가지고 자기가 참배를 합니다. 하나하나 위패에다가 전부 다 술잔을 올립니다. 다 올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합니다. 내가 듣기로 여기서 7만 명이나 죽었다는데 장군들은 다 모셔놓았는데 그러면 나머지 그 부하들을 위해서 술 한 잔 올릴 곳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비를 하루 저녁에 하룻밤 사이에 만들었답니다. 박정희 권한대행이 육군소장 그때 박정희 권한대행이 하룻밤 자고 갈 건데 그 다음날 아침에 서울로 가기 전에 술을 한 잔 올리고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럽니다. 밤새서 만들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만큼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부하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찌됐든 부하들을 위한 술을 한 잔 올릴 곳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들어지고 지금 여기 보면 정사에 7분이 모셔져 있습니다. 7분이 모셔져 있는데 김시민 장군은 저기 아시다시피 저 충청도 사람입니다. 천안분이시고 병천. 그리고 여기에 안동분이 한 분 계십니다. 유봉립이라고. 저 안동 쪽에 경상북도 분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5분은 전부 다 호남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남 분들이 오면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사에 7분, 그 다음에 동제, 서제에, 동사서 사이에 이렇게 나머지 해서 총 40개의 위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여기 흥선대원군대 여기는 해체를 해체 안 됐습니다. 아, 나 살아남았던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거는 관세대라 그래서 여기에 제사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물로 손 씻는 곳. 저기는 이제 망료대라 그래서 지방 태우는 곳. 열립니다. 여기 원래는 물을 담아서 여기서 손을 씻는 겁니다.
예. 그래 이제 여기에 모셔진 분이 뭐 최경애 장군은 화순, 그 다음에 이제 김천일 장군은 나주, 그 다음에 여기 황진 장군은 남원, 그 다음에 장윤 장군은 순천, 가까운 순천. 뭐 당면을 물 묻히지 말고 네네네. 물 묻히지 말고 그냥 마른 수건으로 건드린다 닦을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한번 청소를 하고 간다는 게 어딥니까, 선생님? 저는 처음 봤습니다. 대하고등학교에서 한 번씩 와서 전에는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요새 않아요. 안 하지. 예.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뒷자리 들고 이 이럴 때 얼어보면 좋나? 공부할 수 있다. 예. 아들 뒷자랑에 가고 이거 한딱 쓰려다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야. 아버지는 사진 한개 찍어줘라 아들. 아들 여기만 딱 쓰지라 여기만. 뭐 어디도 여기 한번 써야지 여기 쓰고. 예. 왜 학교에 청소를 안 시키니까 청소를 하죠. 아줌마들 다 셔. 그래 맞다. 그것도 참. 우리 옛날에 초치라고. 사진 좀 찍어줘라. 어릴 때 이런 데 와서 누가 청소하는 해볼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한 사람 없다. 예. 괜찮아 괜찮아. 선거. 보자고 하네. 아, 살살 쓰려라 살살. 진정으로 청소하는. 진이라 너무 진정으로 청소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 차분함을 더 가르쳐. 안에 좀 닦아라. 나보게 뛰고 있다가 다 들어 뛰고 와.